네, 그러면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 장관 영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파렌테랄 뉴트리션이 이제 약사 선생님들의 주요 주력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엔테랄 뉴트리션은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주력하는 분야인데, 그 파렌테랄 뉴트리션에 비해서 엔테랄 뉴트리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장 기능이 잘 유지가 된다. 그 원인은 장벽이 잘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장 관련 면역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위장관 내에 분비되는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것이 병원균의 유착과 이동을 또 막는다. 이런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담낭염 위험 감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의 방출을 자극함으로써 정상적인 담낭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파렌테랄 뉴트리션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담낭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 또한 효과적인 비용입니다. 경장 영양 공급이 정맥 영양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비용적인 측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빌라이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면, 위장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바로 위장관의 위축이 발생돼서, 그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타이트 정션이라는 것이 잘 유지가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 트랜스로케이션을 막을 수가 있는데, 타이트 정션이 깨지게 되면은 이렇게 박테리아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위장 점막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박테리아 오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장 영양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면 최대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경장 영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장 영양 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대상자 선택은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경장 영양 금기 사유는 무엇이고, 경장 영양의 시기 및 용량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택입니다. 그 엔테랄 뉴트리션, 이 엔테랄 뉴트리션이 일단은 인디케이션이냐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인테스티널 obstruction 또는 일레우스, 페리토나이티스, 바울 이스케미아, 인트랙터블 보미팅이나 다이어리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PN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쇼텀하게 한다, 그럼 PPN, 롱텀하게 한다, 그럼 CPN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GI 트랙의 펑션이 회복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오라 인테이크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엔테랄 뉴트리션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을 입원 환자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엔테랄 뉴트리션 이제 시행하는 환자한테서 GI 트랙의 펑션이 정상이냐, 또는 좀 비정상적이고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라고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뉘는데, 만약에 GI 트랙의 펑션이 정상이다, 그러면 스탠다드 포뮬라라고 하는 그냥 기본 일반적인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좀 복잡하고 그렇게 쉽게 흡수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스페셜라이즈드 포뮬라는 조금 더 이제 가수분해된 영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스탠다드 포뮬라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관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잘 흡수가 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구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부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PN을 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포뮬라에서도 이제 충분히 잘 된다, 그러면 구강 섭취를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PN을 좀 보충해서 그 환자의 요구량을 좀 충족시켜 주는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엔테랄 뉴트리션이 인디케이션이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장 영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좀 이제 살펴보면, 일단은 비수술적으로 기계적 위장관이 퇴색됐다, 그래서 위장관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구토나 설사를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장으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계속 구토나 설사를 통해서 발생되면 어렵겠고, 장이 이제 쇼바일 신드롬인데 장이 한 100cm 이하로 남아있다. 그러면 엔테럴 뉴트리션을 할 수가 없는 대상자고요. 마비성 장폐색이 있다거나 그 장의 말단 부위에 이제 고삼출액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것 대비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줄 의미가 없겠고, 심각한 위장관 출혈이 있다거나 흡수 불량이 있다거나 하면 또한 금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장관의 접근이 불능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영양 지원을 적절하지 않은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또 금기 사유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영양 결핍이 있다. 앞서 살펴보셨죠? 영양 결핍이 있는 환자가 5에서 7일 이하, 7일 이내로 경장 용량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양호한데 한 9일 정도 경장 용량을 할 거다. 그러니까 7일 이상 9일만 할 거다. 그래도 대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즉, 좀 영양 결핍이 있을 때는 7일 이상 해야 대상자이고, 영양 양호한 사람은 그래도 한 10일 이상은 해야 대상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경장 용량 금기 사유를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시기 및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불충분한 경구 섭취가 한 7일에서 한 14일 이상 예상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뉴트리션 서포트 팀 같은 경우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주로 근무하는 환경이 이제 중환자 그 대상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의 경우에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엔테럴 뉴트리션을 시도해야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엔테럴 뉴트리션 EEN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도징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번 후 첫 주 동안 목표 열량이 한 50에서 한 65% 이상은 충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페리시라는 사람은 효율적인 경장 용량은 90% 이상 칼로리 요구량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구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는 항상 우리 영양사 선생님한테 좀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엔테럴 뉴트리션 액세스 디시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엔테럴 뉴트리션이 필요하냐를 크게 4주 이하로 필요하냐, 4주 이상으로 필요하냐로 나뉘면, 4주 이하라면 코나 입을 통해서 이제 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트릭, 듀오두날, 제주날까지 그 튜브를 최종 팁 위치를 삽입하게 됩니다. 4주 이상이라고 하면 롱텀한 튜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PEG 또는 PGJ 또는 PRG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런 경피정 내시경 삽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서지컬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라파로스코픽 방법으로 이제 가스트릭 또는 제주널을 삽입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오픈 튜브를 통해서 뭐 가스트릭 위나 공장이나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 같은 방법으로 그 튜브를 삽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장 용량의 그런 투여, 처방 세트나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토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환자한테 제대로 된 지금 경장 용량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을 정도로 그 병원별로 이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방 세트의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장 용량 처방이 났을 때 처음에 환자 이름이 있고요. 그 제제명, 그다음에 장 접근 장치나 위치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NJ 튜브인지 NG 튜브인지 또는 PG인지 PJ인지 하는 그런 장 접근 장치나 위치가 중요하고, 또 하나 투여 방법과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뭐 그래비티, 중력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펌프, 우리가 그 PN을 줄 때 시간당 몇 cc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처럼 엔테럴 피딩 전용 펌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줄 것인지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처방 세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 병원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장 용량의 중단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자녀랑
가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체크했을 때 250mg 이상이 연속으로 체크됐다거나 또는 한 번에 위 잔여량이 500ml 이상이 체크됐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위 잔여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뭐 프로카이네틱 제제를 사용하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장 용량을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영양액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구토나 흡인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당연히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명백한 지시가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항상 옆에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그 기반한 것들을 전략을 잘 세워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펜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런 오더 폼을 보시면 환자의 이름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포뮬라가 우리는 그저 뭐 이름으로 그냥 알려주지만 사실은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냐, 프로테인 리치냐, 뭐 칼로리 리치냐, 그다음에 뭐 리듀스 칼로리냐, 펩타이드 베이스드냐. 그래서 어떤 포뮬라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딜리버리 사이트가 어떠냐, 루트가 어디고 액세스가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트릭으로 간다면 뭐 나소가스트릭으로 가는지 오랄 가스트릭으로 가는지 뭐 가스로스토미로 가는지, 그 다음에 메소드적인 측면에서 이제 펌프 피딩을 할 것이냐 그래비티 피딩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제 볼루스 피딩은 주사기로 주는 걸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주는 게 적합한지, 그 다음에 HOB라 그래서 그 머리를 침대에 머리를 세우는 각도는 어떻게 잘 유지가 되냐. 그다음에 모니터링 항목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GRV가 어떻게 체크되면 어떻게 하고 머리 각도는 어떻게 하고 인풋 아웃풋을 재고 체중을 재고 랩이 중요한 랩이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랩에서 이제 PST가 중요한 측정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덜트 엔테랄 뉴트리션 오더 폼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병원의 현실에 맞추어서 좀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약사 선생님들도 PM뿐만 아니라 이 엔테랄 뉴트리션 오더 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펌프 피딩이 이 지속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로 중환자들이 펌프 피딩을 하고 있고요. 공장 누간, 위로 가는 최종 팁이 아니라 공장으로 가는 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리피딩 신드롬 고위험군이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고, 시간당 한 20에서 50ml로 시작을 하고요. 증량은 시간당 한 10에서 25ml씩 증량을 해서 4시간 또는 24시간마다 이제 증진을 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근데 장단점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장점으로는 위장관 부적응증이 적겠죠. 그래서 뭐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이 컨티뉴어스 피딩을 하게 되면 좀 구토나 설사의 그 비율이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항상 펌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환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펌프 피딩을 하기에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너무 길게 걸리고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헐적 피딩이죠. 이거는 이제 대상자는 주로 이제 낮에 피딩을 하고 밤에는 시행을 안 하는 주로 병동 환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루에 뭐 주로 병원에서는 3번을 주지만 뭐 홈피딩을 하신다면 4번에서 6번도 가능하십니다. 한 번 줄 때 20분에서 한 60분까지 가능하겠고, 1회에 주는 양은 그 240에서 한 720. 그러니까 우리 그 200cc 캔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뭐 하나에서 뭐 한 4개까지도 한 번에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중력으로 줄 수도 있고요. 펌프를 이용해서 뭐 좀 속도를 지속보다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홈피딩 시 주로 사용이 되고 펌프나 중력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지속적 주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흡인, 아스피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루스 주입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은 움직임의 자유를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사기로 빠르게 그 공급액을 주다 보니까 하루에 한 3회에서 6회 주는데 한 번 줄 때 한 4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한 번에 뭐 그 200에서 뭐 많은 양은 스캔도 가능하겠지만 환자의 위장관 부적응증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저렴한 단점은 있겠지만 너무 빨리 주다 보니까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배가 아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입원 환자들은 이런 볼루스 주입 방법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릭 피딩, 즉 주기적 방법인데요. 이제 대상자들은 회복 시기에 그래서 주로 이제 낮 동안은 환자가 구강 섭취가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데 밤에 이제 조금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 시행이 되고 있고요. 24시간 이하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여 시간은 밤 시간이니까 한 8시간 정도가 좀 최적화되어 있고 필요한 양, 그러니까 구강 섭취하는 양이 이제 있는데 그거 대비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따져서 그 환자한테 맞는 시간과 속도에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 동안 이제 펌프에 좀 맞춰서 주면은 아무래도 좀 일정하게 몇 시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급식입니다. 이행급식의 대상자는 주로 이제 지속적 피딩을 하다가 볼루스나 간헐적, 주기적으로 넘어갈 때를 얘기를 하고요. 경장 용량을 하다가 이제 입으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주기적 앞에 말씀드린 그 주기적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행급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포인트는 주입 시간이 이제 감소되고 주입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는 시간이 뭐 5시간이었다면 뭐 3시간으로 줄이면서 대신에 주입 속도는 좀 빠르게 줘야 줄 수 있는 총량을 줄 수 있겠고 한꺼번에 그렇게 속도를 막 빠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증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섭취율이 그런 요구량의 3분의 2에서 한 4분의 3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경장 용량을 좀 그만 줘도 괜찮겠다라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튜브 피딩을 하면서 오랄로 드시는 것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